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는 변호사는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변호사는 최근 판례 흐름을 모르는 변호사입니다. 정답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수거책 잡히지 않았을 때 대포통장 명의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사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SNS라든가 단톡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 혹은 그냥 갑자기 전화 와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보내,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이스피싱이 가장 전형적이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로맨스 스캠, 한마디로 연애를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 또 주식 리딩방 사기라든가 성매매 보증금 사기, 스미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SNS 온라인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범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화번호,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돈을 보낸 계좌번호, 이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번호는 대포폰이고 계좌번호는 대포통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누구와 연락을 했고 내가 실제로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본범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요,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나 많지가 않아요. 본범이 잡혀야 내가 본범과 형사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범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온라인 사기의 경우에 궁여지책을 하는 게 뭐냐면요,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 수거책 혹은 전달책과 형사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금 수거책이라든가 전달책과 형사 합의할 때 보통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의 50에서 70% 정도를 받고 합의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 나 본범도 잡히지 않았어,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도 잡히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죠? 대포통장 명의자, 그 사람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본범이 잡히면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 현금 수거책, 전달책만 잡혀도요, 합의하자고 연락 옵니다. 그런데 대포통장 명의자는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포통장 명의자는요, 사기죄로는 처벌받지 않고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라는 걸로만 처벌을 받습니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면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실형이 선고되니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포통장 명의자는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만 처벌을 받는데 보통 200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몇 천만 원, 몇억 원 주면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민사적으로 과연 내가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법원은 대포통장 명의자는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포통장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통장을 지급할, 양도할, 건네줄 그 당시에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에게 사용될 거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급심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보는 것들이요, 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위가 뭔지, 양도 목적이 실현이 가능한지. 쉽게 말해서, 아니 대포통장 명의자야, 너 그 사람한테 통장 왜 넘겨줬니? 저 사람이 뭐라 속여서 줬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니? 또 통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 너 철저하게 확인했니?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는데, 법원이 가장 주요하게 보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너 통장 빌려주면은 내가 얼마 정도 돈을 줄게, 그리고 이 통장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세금 회피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피해자 입장에서 내 피해액 전부를 내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통의 경우에 내 피해액의 30에서 50% 정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는 변호사는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변호사는 최근 판례 흐름을 모르는 변호사입니다. 정답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이거 시작했을 때 이길지 질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보이스피싱 명의자한테 소송했을 때 이길지 질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대포통장 명의자를 수사한 경찰관한테 매달려서라도요, 대포통장 개설 관련해서 내용을 최대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장 넘겨줄 때 왜 넘겨줬는지, 뭐라고 말아 넘겨줬는지, 어떤 이익을 받고 넘겨준 건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인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소송 진행해서 피해액을 최대한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